기억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굴러먹다 임신해 와서는 그 뱃속 새끼가 우리 준호 새끼인 줄 누가 알아. 당장 도장이나 찍고 꺼져.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식탁 앞에 선 저에게 남편 강준호는 서류 한 장을 내던졌습니다. 곱게 접힌 이혼 서류였죠. 시어머니 오말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손톱을 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라. 친정도 없는 년이 갖고 온 것도 없으면서. 옆에 분홍 잠옷 차림으로 서 있던 윤지희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어요. 솔직히 우리 오빠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친자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삭의 배 위에서 아이가 한 번 크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인주에 눌렀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 번지듯 제 마지막 자존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한마디 던지셨어요.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라. 그 늙은 입에서 마지막까지 칼날 같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돌렸고 윤지희는 이미 안방 침대에 누워 잠옷 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낡은 2층 주택의 좁은 마당을 가로지르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한 남자가 만삭의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저는 한서윤, 올해 32살이 되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결혼 전 기억을 송두리째 잃은 채 강준호의 아내로 살아왔어요. 친정도 모르고 부모님 얼굴도 떠올리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가 1년 내내 너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고아 같은 년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는 남의 말이 곧 자신의 과거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기억을 잃은 채 1년을 짓밟히며 살아온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만삭의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의 1년은 새벽 5시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계단이 저에게는 매일 아침 가장 길고 가파른 길이었어요. 시어머니 오말숙의 한약을 다리지 않으면 아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약탕기 앞에 서서 부른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 차가운 부엌 타일 위로 발이 시리게 식었어요. 만삭의 배 위에서 아이가 가만히 꿈틀거릴 때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곧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게. 하지만 따뜻한 곳이라는 게 어디인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1년 전 교통사고로 깨어났을 때부터 제 세상은 이 낡은 2층 주택의 담장 안이 전부였으니까요. 처음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는 강준호라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서윤아 정신 들어. 나야 내 남편. 저는 그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사고 전의 일은 단 한 조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 이름조차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처음 알았으니까요. 퇴원하고 강준호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시어머니 오말숙은
현관 앞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걸 우리 준호가 걷어줬다.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는 너를 받아준 게 어디냐. 그러니 평생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이 1년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는 년. 기억이 없으니 반박할 근거도 없었어요. 그저 그 말이 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약을 다리고 나면 그 다음은 아침상이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어올리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턱에 서서 늘 한마디씩 던지셨어요. 국이 싱겁네, 김치가 시었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입버릇처럼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그 뱃속 애가 진짜 우리 준호 새끼인지 누가 알아.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단 하루도 강준호의 집 밖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만삭이 되도록 다른 남자 손은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그 말씀을 꺼내셨고 남편 강준호는 옆에서 들으면서도 한 번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남편 강준호는 어느 중견 건설사의 과장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도 씀씀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새 양복, 새 시계, 새 향수. 회식이 잦다며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어느 날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았는데 청담동 오마카세 28만 원, 호텔 라운지 15만 원, 압구정 명품 매장 32만 원아 찍혀 있었어요. 그가 다니는 회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명세서를 다시 그 자리에 두었어요. 따져 물을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만삭의 배를 받치고 식어가는 국 냄비를 다시 데웠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중년의 남자분이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던 꿈. 우리 서윤아 어디 있느냐? 아빠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던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늘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이 꿈에서마저 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가 깊숙이 숨겨둔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절반쯤 찢어진 명함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정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가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었던 것 같은. 그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너 거기서 뭐하니? 화들짝 놀라 명함을 떨어뜨리는데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기억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남의 물건 뒤지지 마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만삭의 배를 받치고 누운 침대 위에서 한정훈이라는 이름 석 자를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손을 뻗어오는 듯한 그런 감각이었어요.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 제가 짐가방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서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좁은 골목에 가득 들어찬 검은 세단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세 대,
4대 번호판도 없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차체가 늦봄 햇살을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고 그 풍경이 어찌나 비현실적이던지 저는 짐가방을 든 손이 천천히 멈췄어요. 만삭의 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앞차 문이 열리며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내렸어요. 흰머리가 살짝 섞인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만삭의 제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따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였어요. 등 뒤에서 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 강준호와 시어머니 오말숙, 윤지희가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얼굴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저 사람이 누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라지고 흔들리는 두려움이 잔뜩 묻어난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빈손으로 나가라며 비웃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핏기 하나 없이 굳어 있었어요. 윤지희는 잠옷자락을 부여잡은 채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친 채 그분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누구의 딸인가요? 그분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흰머리 섞인 그분의 눈가가 어느새 붉어져 있었어요.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는 그런 떨림이 그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태성그룹 한정훈 회장님의 외동따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20여 년 동안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회장 차민재라고 합니다. 태성그룹 한정훈 회장. 그 이름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쩌렁하고 울렸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빼앗아 가셨던 그 찢어진 명함 위의 이름 한정훈. 밤마다 꿈에 나타나 우리 서윤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면서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앞치마를 매만지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서윤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너를 극진히 돌봤는데. 안 그러니? 회장님께도 잘 말씀드려줘야 한다. 방금 전까지 빈손으로 나가라며 비웃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눈빛을 주지 않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전에 저더러 뱃속 새끼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부회장님 앞에서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만삭의 배 위에서 아이가 또 한 번 발길질을 했어요. 마치 잘했어요. 엄마라고 격려하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차민재 부회장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슬픈 이야기를 꺼내야만 하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저는 가까운 차에 손을 짚었어요. 햇살이 정수리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골목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짐가방을 그 자리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만삭의 배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6개월 전이라고요. 제가 임신 사실을 처음 알고 가슴 떨려 하던 무렵 어느 먼 곳에서 한 분이 저를 끝내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1년 전 사고로 행방불명되신 뒤 한순간도 찾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충격으로 건강을 잃으셨고 임종 직전 저에게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내 딸을 반드시 찾아라. 찾으면 회장 자리를 그 아이에게 돌려주어라. 태성그룹은 내 딸의 것이다. 만삭의 배 위에서 아이가 가만히 멈추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꿈속에서 저를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친 채 세단의 뒷좌석에 천천히 몸을 실었어요. 차문이 닫히는 순간 골목에 남겨진 세 사람의 얼어붙은 얼굴이 차창 너머로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만삭의 배 위에 두 손을 포개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늦었지만 엄마가 인사드릴게. 세단이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훈. 그 이름 석자가 가슴 안쪽에서 자꾸 메아리 쳤어요. 백미러 너머로 차민재 부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많이 떨리시죠? 네. 어떤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 따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회사보다 따님이 먼저인 분이셨어요. 그 한마디에 만삭의 배 위에서 아이가 가만히 꿈틀거렸어요. 저는 두 손을 배 위에 포갠 채 차창 밖 봄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에 도착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 앞에서 차민재 부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 방은 임종 직전 그대로입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만삭의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문고리를 바라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방. 첫걸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장실 벽 한쪽, 부드러운 조명 아래 한 분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진 70대 신사분. 단단하고 위험 있는 인상이었지만 사진 속 그분의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번쩍였어요. 어느 넓은 정원, 봄볕 아래에서 누군가 어린 저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장면. 우리 서윤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빠가 매일 읽어줄게. 부드럽게 웃으시던 그 목소리. 사진 속 영정의 입가가 그 미소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그 한 단어가 새어나왔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른 적 없던 호칭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만삭의 무릎이 휘청거리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차민재 부회장님이 황급히 다가오셨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잠시만요, 부회장님. 이렇게 좀 있고 싶어요.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6개월 전이라고 하셨죠. 제가 임신 진단을 받고 가슴 떨려 하던 무렵 그분은 어느 병실에서 저를 끝내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차민재 부회장님이 조용히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두툼한 가죽 봉투 하나를 만삭의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임종전에 손수 쓰신 유언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손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서윤아, 아빠다. 그 한 줄 아래로 아버지의 마음이 차곡차곡 쓰여 있었어요. 너를 잃고 매일 새벽 내 방문을 열어보았다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던 동화책을 아직도 그대로 두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너를 끝내 못 보고 가게 된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태성그룹 회장 자리는 너의 것이다. 차 부회장이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내가 돌아오면 이 자리를 받아다오. 그게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이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외손주 데리고 인사 왔어요. 저는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차민재 부회장님이 가만히 입을 여셨어요. 아가씨가 사고로 사라지신 뒤 회장님은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셨습니다. 전국의 병원을 다 뒤지셨어요. 그러다 결국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아셨다면 회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따님이 어딘가에서 살아계실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너는 친정도 없는 고아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잔인한 거짓말 뒤에서 한 분은 저를 끝까지 찾으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그 마지막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 한복판에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차민재 부회장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부회장님, 아버지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차민재 부회장님은 회장실 한가운데에서 만삭의 저에게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사진 속 아버지께도 함께 인사를 올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실 옆 작은 응접실에 자리를 옮긴 뒤 차민재 부회장님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만삭의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그러고는 가죽 파일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아가씨가 사라지신 1년 동안 저희 법무팀이 조용히 지켜본 자료입니다. 법인 자금 8억 원이 윤지희 명의 사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 제 이름으로 도용된 명의 대출 1억 2천만 원. 시어머니 오말숙 명의로 차곡차곡 쌓인 차명 부동산들. 그리고 친자검사를 핑계로 뱃속 아이를 떼어내려 한 모의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부회장님이 한 장씩 넘기는 동안 저는 만삭의 배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가만히 들었습니다. 분노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리 잡았어요. 전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아가씨가 하셔야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 자료들을 가슴에 안고 응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늦봄 햇살이 도시 위로 부드럽게 깔려 있었어요. 가슴 한쪽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인근의 거처로 자리를 옮긴 첫 사흘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약을 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들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준호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손이 먼저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습관처럼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 그 차갑고 건조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긁힌 듯한, 헐겁게 풀린 듯한 목소리였어요. 할 말 있어요. 들어와. 다시 얘기하자. 나도 좀 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급하게 생각했다. 그 표현이 귀에 걸렸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이 달라졌으니 잠깐 멈춰보자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눈치챘구나. 그래서 전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차민재 부회장님께서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강준호의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갔다고요. 부회장님은 굳이 저에게 보고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손을 거두기로 한 그 자리에서 굳이 손을 다시 뻗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강준호의 전화는 그 뒤로도 사흘에 한 번꼴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얘기하자 였다가 회사 일이 좀 이상해 가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누가 나를 흔드는 것 같다로 바뀌었어요. 그 말들의 변화가 그 사람의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매번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살살 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니? 산 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 처음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몸 걱정을 해주지 않았던 분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꺼내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여기 들어와라. 내가 잘 챙겨줄게. 응. 애 낳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다 잊어버리고.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였어요. 기억도 못하는 주제라던 말도, 빈손으로 나가라던 말씀도, 그 뱃속 새끼가 누구 자식이냐던 그 모욕도 제가 다 잊어버리면 다시 그 집 며느리가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 집을 나왔는지를. 회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것을요. 어머님, 저 지금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윤지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윤 씨, 죄송해요. 그날 제가 정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부로 입을 놀렸어요. 사실 저도 오빠한테 속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 1년 동안 제 안방에 분홍 잠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피해자라는 듯한 말투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도장 찍던 그날 코웃음을 치며 친자 검사부터 받아보라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문장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처 창가에 서서 늦봄 햇살을 바라보다가 저는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분들의 달라진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 한구석을 흔들고 있었어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 다정한 척만 해주면 흔들리고 싶어지는. 하지만 그 흔들림 끝에 한 가지가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과가 아닌 계산 앞에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며칠 뒤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거처 인터폰 화면에 한 여자분이 비치셨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숙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얇은 카디건 한 장만 걸친 채 빗속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내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경비원에게 돌려보내달라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우산 하나 들고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은 직접 마주해야 끝이 날 것 같았어요. 로비 입구에서 마주한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늘 곱게 세우고 다니시던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얼굴에 그늘이 짙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시더니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만삭의 몸을 숙여 그분의 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비를 맞으셨는지 어깨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윤아,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우리 아가만큼은 할머니가 볼 수 있게 해다오. 응. 내가 뭘 해도 좋으니까.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를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빗속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 통쾌할까? 눈물이 날까?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묵직하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비부터 피하세요. 저는 그분께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우산 아래에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내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들어와라, 응. 어미가 다시 잘할게. 며느리. 1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던 그 호칭이 처음으로 그분의 입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만삭의 배 위에서 아이가 가만히 꿈틀거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음 약한 게 평생 제 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통을 들다 허리가 휘청해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던 저였어요. 그날 빗속에서도 그랬습니다. 흠뻑 젖은 그분의 어깨를 보는데 가슴 한쪽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받았던 모욕보다 지금 이 빗속에 무릎 꿇으신 한 노인의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가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저는 차민재 부회장님께 연락해 시어머니를 인근 호텔로 모시도록 부탁드렸어요. 만삭의 며느리가 빗속에 시어머니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마지막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호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기가 평생 후회할 짓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만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윤지희는 다 잘라냈고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요. 메시지 끝에는 우리 아이만큼은 아빠 손에서 자라게 해달라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만삭의 배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가슴 한쪽에서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어요. 정말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걸까? 정말 모든 게 후회 끝에 나온 진심일 수도 있는 걸까?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새벽까지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강준호가 보낸 카페로 향했어요. 만나서 직접 듣고 결정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들어보자고요. 만삭의 배가 무거웠지만 우산을 들고 거처를 나섰어요. 카페 앞길가에 도착해서 잠시 숨을 고르려고 유리창 옆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안쪽 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강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윤지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윤지희와는 완전히 정리됐다고 했던 강준호가 다 잘라냈다고 했던 그 여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 여자 진짜 만나러 와? 응. 곧 도착할 거야. 좀만 참고 잘 달래놔야 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갈리니까. 진심으로 우는 척 하는 거야? 완전 연기네. 어차피 그 여자 마음 약한 거 알잖아. 좀 울면서 빌면 금방 마음 열어. 1년 동안 그랬어. 한 번도 안 풀린 적 없어.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그 웃음소리 위에 겹쳐졌어요. 그 여자 마음 약한 거 알잖아. 좀 울면서 빌면 금방 마음 열어. 그 한 문장이 가슴 한복판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1년 동안 새벽마다 약을 다리고 부른 배를 받치며 김치통을 들어 올리고 친자검사 운운하는 말에 입술을 깨물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 시간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마음 약한 여자를 다루는 익숙한 풍경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들어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걸어 나왔습니다. 우산을 든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처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다리 위에 멈춰서서 그 흐름을 바라봤습니다. 만삭의 배 위에서 아이가 한 번 크게 발길질을 했어요. 마치 잘했어요. 엄마라고 격려하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차민재 부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부회장님. 네, 아가씨. 보류해 두었던 것들 전부 진행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짧게 대답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우산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어쩐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1년 동안 갇혀있던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발로 자기 길을 걷기 시작한 오후였어요. 조용한 복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칼을 드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동안 받쳐왔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저는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비오던 저녁 다음 날부터였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서류 몇 장, 회의 몇 차례. 하지만 파고들수록 나오는 게 많았어요. 태성그룹과 거래하던 큰 회사들이 먼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의 회사와 맺어둔 계약을 하나둘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들어갔고 은행 쪽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강준호는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가 터진 건 일주일 뒤였어요. 경제뉴스 상단에 강준호의 횡령 정황이 단독 보도되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 기울어진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담담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오후 강준호는 회사에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업무 권한이 즉시 정지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윤지희가 사라졌어요.
윤지희 명의로 운영되던 인테리어 사업체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사무실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쏟아부었던 8억 원도 그 여자도 한꺼번에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뒤늦게 알고 보니 윤지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짐을 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사 분위기를 눈치채고 발 빠르게 정리한 것이었죠. 강준호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오말숙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불법 명의신탁건이 국세청에 정식 접수되면서 조사 통보가 갔고 동네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개 모임에서도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충격이 컸던 탓인지 시어머니는 결국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입원하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찾아가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가엾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가엾다는 감정과 그분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것이었어요.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강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건 기사가 나간 지 닷새째 되는 밤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더 울리다가 끊겼고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서윤아,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거처 로비에 강준호가 와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수행원이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아직 끝내지 않은 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강준호는 로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훨씬 더 쪼그라든 모습이었어요. 양복은 구겨졌고 얼굴은 푹 꺼져 있었으며 눈 아래는 깊은 그늘이 졌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 잃었어. 회사도 그 여자도 다 사라졌어. 이제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울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강준호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이 사람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무릎 꿇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1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이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엾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응. 카페에서 그 여자랑 마주 앉아서 그랬죠. 좀 울면서 빌면 금방 마음 열어 라고. 강준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만삭의 배 위에 2 손을 가만히 포갠 채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저를 본 당신의 눈이었어요. 마음 약해서 잘 풀리는 여자. 그 눈빛 앞에서 제가 또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아, 그건.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가 아물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흉터가 된 뒤에는 그냥 말일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준호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1번, 2번, 3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문이 닫히는 걸 바라봤어요. 층수가 천천히 올라갔고 로비가 멀어졌습니다. 이걸로 됐다 라는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어요. 손은 거두었고 무너질 것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해야 할 일은 없었어요. 아이는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거처에 함께 머물고 계시던 차민재 부회장님이 직접 차를 몰아 병원으로 모셔다 주셨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부회장님은 잠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잘 견디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길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작은 얼굴이 제 가슴 위에 올려졌을 때 저는 그 작은 손가락을 손바닥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1년 동안 들어왔던 모든 모욕들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듯 했어요. 친자검사 운운하던 그 입들도 빈손으로 나가라던 그 손짓도 이제는 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제 품 안의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요. 이름은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서아, 한서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떠올렸던 이름이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에게 외할아버지가 곁에 있는 듯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아가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차민재 부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가씨, 슬슬 세상 앞에 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유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받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자는 것. 이제 제 이름으로 제 자리로 서자는 것이었어요. 부회장님은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요. 네, 부회장님. 나가겠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태성그룹 회장 취임식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한복판의 대형 호텔이었어요. 재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저는 단상에 올라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기사들이 일제히 나갔습니다. 태성그룹 한정훈 회장 외동딸 1년 만에 공식 등장. 숨겨진 후계자 한서윤 회장직 정식 취임. 그 헤드라인을 보는데 가슴이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 비워져 있던 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강준호의 소식은 그 뒤로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회사는 매각되었어요. 한때 자기 자랑이던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윤지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 오말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모두 환수되었고 동네에서는 더 이상 그분을 곱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부족한 며느리라며 비웃던 그 입은 이제 자기 변명조차 꺼내지 못하는 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멀리서 듣기만 했어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였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서아가 첫걸음마를 뗀 것도 봄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재단의 도장을 찍은 것도 봄이었어요. 한도재단. 아버지 한정훈의 이름에서 한 글자 그리고 도라는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길을 내주는 재단이라는 뜻이었어요. 재단의 첫 사업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취업 연계,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 상담이었어요. 1년 전 만삭의 몸으로 짐가방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었는데요. 어느 날 상담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삭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지금 많이 무섭죠? 네. 무서워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단 마당에 심어둔 작은 나무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를 안고 베란다에 나왔어요.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어쩐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동화책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빗속에 쫓겨날 뻔했던 한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서아의 엄마이자 한도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태성그룹의 회장. 무엇보다 저 자신인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끝까지 찾으셨던 따님이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 보신 외손녀가 이렇게 따뜻하게 자라고 있어요. 봄바람이 베란다로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은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몸이 가뿐했습니다. 세상에는 한서윤처럼 빗속에 혼자 서 있는 분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친정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